예, 6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보기 탭에 있는 첫 번째 기능으로서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옆에 있는 눈금자, 그 다음에 눈금선, 안내선, 네,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금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뭐 테스트로 하는 우리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자같이 생긴 요 편집 모양 보이시나요? 예, 자같이 생긴 모양이 하나 있죠. 그게 자, 보기에 보면 지금 눈금자가 선택되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는 요게 보이지 않는다면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눈금자를 이렇게 체크하시게 되면 눈금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 눈금자는 주로 언제 유용하게 쓰이냐? 자, 우리가 1레벨, 2레벨, 3레벨 와 있는데 1레벨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탭 위치가 있어요. 글머리표의 위치, 글씨가 시작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씨 시작하는 위치를 내가 이쪽으로 조금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글머리표의 위치도 이렇게 옮기고 싶다 그러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머리표의 위치나 글씨가 시작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를 그냥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눈금자가 있으면 눈금자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을 통해서 탭 사이즈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름은 비슷한데 눈금자와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눈금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금선은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이 이렇게 점선을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 이제 보면서 세 번째 칸에 요 위치에 여기다가 도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슬라이드를 가든 요 눈금 모양은 모는 종이 모양이 그대로 일치가 되니까 내가 기준 값을 잡거나 기준 위치를 잡는데 요 눈금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근데 디폴트는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요게 체크되어 있는 순간 너무 화면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지저분해 보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눈금선은 그래서 안 쓰기도 합니다. 대신에 안내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선. 자, 안내선은 어떤 때 쓰는 거냐? 안내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금선이나 안내선은 자, 우리가 슬라이드가 여러 슬라이드가 있을 때, 자, 보세요. 빈 슬라이드 해서 여러 슬라이드가 있을 때, 각 슬라이드마다 어떤 일관성 있는 편집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일관성 있게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내선이나 눈금선을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우리 도형 삽입할 줄 알잖아요. 자, 여기 3번 슬라이드에다가는 제가 여러분들도 그냥 막 삽입하면 돼요. 예, 이렇게 세모 하나 삽입해요. 자, 여기다가는 동그라미 한번 삽입해볼까요? 동그라미 이렇게 아무데나. 네, 요거는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아무렇게나. 예, 여기다가 뭐 할까요? 네, 여기다가는 또 도형을 하나 삽입해야 되니까 웃는 사람 얼굴 이렇게 스마일리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삽입된 도형들의 위치나 크기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일관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내가 편집하고 싶어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왜냐하면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슬라이드가 다 다르니까 공통이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통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이 모양들을 편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눈금선이 있으면 어딜 가나 똑같은 기준이 있으니까 일단 눈금선에 기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줘도 이거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그림이 출발한 요 삼각형이 있는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안내선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안내선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요걸 이렇게 안내선 근처로 탁 가면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요. 띡 붙습니다. 자동으로 딱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요 위치에 시작돼서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원, 얘도 이제 이쪽으로 갖다 댑니다. 이러면 자석같이 딱 갖다 붙일 수 있죠. 그죠? 얘도 쭉 해서 탁 하면 갖다 붙어요. 그죠? 얘도 쭉 돼서 안내선 근처로 딱 가면 자동으로 딱 갖다 붙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 모양은 다 다르지만, 크기는 다 다르지만, 위치만큼 어떻게, 위치만큼은 똑같은데 고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얘네들의 크기도 똑같이 보이게, 크기도 통일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네모나게 사이즈에 맞춰야 되니까 안내선이 가로 안내선 하나, 세로 안내선이 하나가 추가로 있으면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안내선을 좀 복사를 해야 될 텐데 안내선 복사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모든 개체를 편하게 복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드래그하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선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선을 다 만들었는데 필요 없어졌어, 선이. 그래서 이거 지우고 싶어요, 안내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잡아서 그냥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법같이 사라져요. 위에 놔도 되고 밑으로 놔도 되고 아무데나 던지면은 사라진다. 자, 가로선 하나가 필요했고 또 세로선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세로선 복사, 또 이렇게 누르면 또 복사. 필요 없는 선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버리거나 반대쪽으로 버리거나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을 이쪽으로 끝나게 크기가 딱 요 네모 안에 들어오게 내가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크기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자, 다시 원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다시 화살표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다시 원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안내선이 두 개가 추가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양만 다를 뿐 시작하는 위치도 그리고 모두 똑같아졌어요. 크기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안내선이더라. 안내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오고 가는 방향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통일성 있게 편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팁은 잘 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잘 보세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위로 올라갈 때 잘 올라가죠, 그죠? 아래로 내려갈 때 잘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끔 슬라이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마우스 휠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아래로 내리는데, 자 보세요. 아래로 탁 내리면 약간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가 질질질 끌리죠? 질질.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다 보세요. 자, 내립니다. 짠. 아까랑 위치가 살짝 다르죠?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위로 올리려면은 바로 안 올라가고 어때요? 이렇게 뭐가 질척여요. 질질 띵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이거 그냥 내리는 건 잘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질질질 이거 왜 생길까 이런 거.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거 이제 글씨 쓰는 칸이잖아요. 글씨 쓰는 칸인데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딱 쳐요. 그럼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긁어보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숨어있는 개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이거 휠 아래로 누르면 축소되잖아요. 이렇게 축소 해보면 지금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컨트롤 A가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 컨트롤 A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선택해라 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전체에 다 선택해라 하는 게 컨트롤 A인데, 자,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다 선택해라 하는 컨트롤 A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자, 뭐가 있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화면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컨트롤 A를 눌러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위로 이렇게 긁어서 탁 해보면 얘가 있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까 왜 화면이 질질질질 끌어올라갔냐면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얘가 뭐가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는. 그러니까 얘를 보여주려고, 있지도 않은 애를 보여주려고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딜리트 버튼 눌러서 탁 눌러서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아까 같이 질질질질 올라가는 게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정렬이 가운데로 안 잡히고 아까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화면을 적당하게 줄이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전환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은 기본 보기 화면이에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뒤로 뒤에 슬라이드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새로운 편집창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들을 이렇게 슬라이드 단위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30번 슬라이드부터 내가 40번 슬라이드까지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31번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로 40번 슬라이드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뭐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잘라내기 할 수도 있고요. 뭐 슬라이드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단위로 뭔가 뭉탱이로 전체를 복사하거나 오려내거나 뭐 잘라내거나 붙여넣기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떤 상태에서 하시는 게 편하다? 여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고 하는 화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편집하시면 편리하다라는 게 설명하고자 하는 9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9번째 팁이죠. 자, 10번째 팁. 10번째 팁. 파워포인트를 저장을 할 때요. 저장을 할 때 이게 가끔씩 컴퓨터가 막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운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내가 기껏 작업하던 게 자동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런 경우에 그 직전까지 내가 비록 저장은 안 했지만 그 직전까지 작업했던 거를 자동으로 복구해 내기 위해서 자동 저장이라는 거를 수행합니다. 나한테 허락 안 받고요. 자동으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저장하는 기능이 자동 저장 기능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옵션으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저장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저장을 하죠. 이렇게 바탕화면 같은데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저장 바로 누르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장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을 내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 저장을 10분 간격으로 복구를 해라. 그러면 운이 좋으면 10분간 작업한 것만 날리고 10분 이내 작업한 것만 날려먹고 그 직전까지 내가 만들었던 문서는 복구가 가능하죠. 근데 복구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요 폴더 찾아가시면 돼요. 요 폴더 C 밑에 유저스 밑에 유저 밑에 요 폴더 찾아가면은 거기에 네가 찾고자 하는 자동 저장 파일이 있어. 이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 설정이 딱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 옵션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파일의 글꼴 포함, 이 기능이에요.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이럴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글.naver.com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눔이란 폰트를 깔았어요. 나눔 글꼴, 나눔 명조, 뭐 나눔 고딕, 아니면은 뭐 나눔 스퀘어체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그 폰트는 그냥 일반적인 윈도우 사용자들이 그 폰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 폰트를 특수한 폰트고 나도 따로 설치한 폰트니까 내 파워포인트를 전달받을 사람은 그 폰트를 안 갖고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폰트가 없으면은 내가 그 글꼴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을 때 내 컴퓨터에서는 되게 이쁘게 보이는 문서여도 그 글꼴이 없는 사람의 PC에서 그 문서를 열면은 글꼴이 다 깨져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이 바로 이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장할 때 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된 글꼴까지 함께 저장을 해줍니다. 함께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또 다시 두 가지 옵션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문자에 대한 것만 글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밑에 거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글꼴을 다 한꺼번에 저장하는 방식이 밑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문서가 이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이 나중에 편집할 가능성을 내가 제공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옵션으로 저장하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파일 크기를 줄여줘요. 사용된 문자만 포함했기 때문에 파일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문서를 보내주면 저 사람이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가 쓰지 않은 표현을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편집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문자를 다 포함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글꼴 하나가 막 4메가, 5메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뭐 글꼴이 한 3, 4개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파일 크기가 20메가, 30메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편집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특수한 글꼴을 썼다면 요 파일의 글꼴 포함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뭐 가능성은 낮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MS 워드 파일이나 MS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만든 파일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열려고 더블 클릭해서 딱 열려고 했더니 이 파일은 손상되어서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예. 청천벽력일 수 있겠죠. 그 문서가 되게 중요한 문서라고 한다면 갑자기 오류가 나서 안 열린다. 그러면은 여지껏 작업한 것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실수로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MS 워드 파일이 손상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손상된 파일을 최대한 복구하고 싶죠. 예. 근데 어떻게 복구하죠? 예. 복구하는 기능이 따로 있을까요? 예. 자, 혹시라도 이런 상황,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요 팁을 쓰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파일을 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파일 메뉴에 가셔서 열기 메뉴에 갑니다. 열기 메뉴에 가면 자, 찾아보기를 눌러서 어떤 파일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선택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자마자 자동으로 열렸어요. 자, 파일을 예를 들면 찾아보기에 가서 어떤 파일을 한번 딱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물론 정상 파일이니까 잘 열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건 이 파일이 깨져서 그냥 정상적으로는 안 열리는 파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열기를 누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열기 옆에 이렇게 펼침 메뉴가 있어요. 예. 화면을 잘 조준해 보시면 열기 바로 옆에 이렇게 펼침 메뉴가 있더라. 자, 요거 한번 눌러봐요. 요거 이렇게 눌러보면 여는데도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열래, 읽기 전용으로 열래, 복사본 작성해서 열래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열기 및 복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요게 바로 복구하면서 여는 기능이에요. 예. 아주 가끔씩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 손상돼서 바로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시도는 그냥 열기가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기 및 복구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깨질 수는 있지만 꽤 많은 부분을 문서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네, 살아나요, 문서가. 예, 그래서 열기 및 옵션, 열기 및 복구, 요것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쓰시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 MS 워드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MS 워드의 경우에도 보시면 파일에 열기 해서 우리가 찾아보기에서 파일을 여는데요. 그냥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버튼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열기 및 복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열기 및 복구를 열면은 손상된 문서도 최대한 복구해서 여는 기능이 숨어 있다. 예,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 팁은 투명색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투명색 설정.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랑 좀 비슷한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네, 편의상 이거 지울게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 배경 도형이 있고, 여기 이제 로고를 삽입했는데, 국민대학교 로고죠. 자, 로고를 삽입했는데, 자, 지금 이 로고가 배경이랑 잘 어울려요? 아니면은 누가 보기에도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도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경 색깔은 요 색깔인데 하늘색인데 이거는 그냥 하얀색에 이렇게 뚝 띄어온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예, 그림 서식에 배경 제거에 가서 살릴 놈 살리고 뭐 죽일 놈 죽이고 이거 일일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완전 노가다죠. 되게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배경 제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경이 완벽하게 특정 색깔로 다 칠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육안으로 보기엔 똑같은 흰색 같지만 약간 열화 현상이 있어서 여기는 덜 흰색, 여기는 완전 흰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럴 때는 정 안 될 때는 이거 해야 돼요. 배경 제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운이 좋은 경우라면 일관성 있는 하얀색으로만 배경이 다 칠해진 경우라면 어떤 걸 쓰시는 게 더 편리하시냐? 색의 메뉴에 가시면 색 메뉴에 가시면 여기 뭐가 있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한 색 설정으로 우리는 지금 흰색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흰색 아무데나 조준해서 한 번만 클릭 이렇게 해주면 한 번에 흰색이 싹 다 지워지면서 배경 안에 로고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색 설정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로고 같은 거 삽입할 때 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사람의 경우에도 인물 사진의 경우에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조금 키우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 이제 젊은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이분은 옛날 제가 2009년도에 국민대학교 처음 왔는데 2009년도 당시에 우리 학교 총장님이세요. 그때 제가 이거 만들었나 봐요. 자, 만약에 총장님만 남고 여기 하얀 배경 싹 다 없애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식에 가서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가서 하얀색만 짱 클릭해주면 이렇게 총장님이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 젊은 학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요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가 보여줍니다. 짠! 어떻게 되죠? 이 학생이 약간 유령같이 됐어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 총장님은 뭘 입으셨어요? 검은색 옷을 입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과 검은색 사이를 이렇게 잘 구분을 시켜가 줬는데, 이 친구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경을 지우는 과정에서 배경색과 이 친구의 옷 색깔이 잘 구분이 안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령같이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뭐 정밀한 어떤 뭐 그런 그림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만 워킹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배경을 훨씬 더 편리하게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2주라는 시간도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네요. 막상 설명해 보니까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전반적인 기능들 여기에 2016이나 2019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기능들까지 해서 파워포인트 기능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남은 강의는 저희가 이런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서 중에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사업계획서의 의미,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란 무엇인가? 사업계획서는 내부적인 용도, 외부적인 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용도는 일단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 만약에 신생기업이라면 창업자가 되겠죠. 창업자가 자기 회사의 어떤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내부 문서,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하지만 이게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한 도구, 이게 이제 투자용이라는 의미예요.
사업계획서 창업자들이 투자 받을 때 일반 경영자들이 외부의 뭐 무슨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이런 분들 설득할 때 아니면 엔젤들 설득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용을 하죠. 그런 도구로서 꼭 필요한 문서가 사업계획서다. 우리가 경영의 기본 활동을 플랜 두 C로 요약해서 얘기해요. 계획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PDS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화한다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화하고 각 조직에 적절한 인원들을 배치하고 충원하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고, 요게 이제 경영 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기획부터 시작하죠. 계획부터. 그래서 이제 기획은 모든 경영 활동의 첫 출발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영의 여러 기본 기능들 중에서도 업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 기획서, 비즈니스 플랜을 잘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제 우리 교수 같은 사람들, 연구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면 가끔 사업계획서를 연구계획서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계획서 같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이거는 된다, 이거는 구현이 가능하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실현된다, 이거를 이제 주로 쓰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실현이 된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구현 가능하다, 타당하다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연구계획서지 사업계획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기술이 구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돈이 된다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장 가능성이 반드시 추가돼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설득되어야 하는 거죠. 자, 사업의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벤처 경영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창업,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수업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3요소, 벤처의 3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 요소입니다. 기업가라고 하죠. 앙트레프러너라고 부르는 기업가. 두 번째, 기회, 사업 기회.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하는 데 필요로 되는 돈, 자금 뭐 이런 게 없다면은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기술적 인프라라든가. 마지막 세 번째,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은 기업과 기회, 자원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아무리 사람 있고 좋은 아이템 있어도 돈 없으면 회사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 창업론에서는 기업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가가 1등으로 중요하고 2등으로 중요한 거는 기회, 자원이 가장 구하기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기회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자원은 어디서 끌어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뭐 정부의 자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엔젤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기업과 뭔가 이렇게 무슨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기업가와 기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먼저 기업가 요인으로는 이제 경영 능력을 보는 겁니다. 창업자가, 기업가가 얼마나 적성과 자질이 있는지, 유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이 이 사람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기업가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자, 그 기회가 시장성이 있느냐, 현재 시장 환경이 어떻고, 경쟁 상태가 어떻고, 시장 진입 가능성이 어떻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수급 전망이 어떠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피저빌리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이게 생산 가능한 제품이냐, 품질이나 성능이나 하자 같은 건 없겠느냐,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냐, 재료가 있거나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게 조달 가능하냐, 이런 걸 보는 게 기술성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채산성 분석인데요.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아이템이냐, 예, 뭐 적정 수익률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내용들 주로 이제 회계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마지막 자원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거 하려면 비즈니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이 정말 조달이 가능한 돈인지,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재반 환경상의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자원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증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의 제일 첫 부분은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입니다. Executive Summary죠. 우리 그 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렇대요. 저는 뭐 실제로 경험해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아주 그런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재벌가 오너, 회장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 5분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제안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데 PT를 갈 때는 처음 5분간 2분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회장님이 발표를 안 들으시고 중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정보를 검색해 보신다거나 이러면은 그 설득은 실패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발표는 두 가지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본인이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 핵심 메시지를 처음 발표 5분 안에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발표 주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이 사람을 잡아 끌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계격파식으로 항목별로 설명하는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처음 설명하게 되는 바로 이 요약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만드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이번에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만든다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과제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요약문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라. 목차도 꼭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목차 자유롭게 구성하되 요약문이니까 각각의 개념들이 조금씩 다 녹아 들어가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목차를 구성해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약문에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념이 뭔지, 비즈니스 컨셉을 먼저 설명하고요.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기회와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구사될 것인지, 내가 목표하는 시장은 어떻고 그 시장이 현재 어떤 추이에 있는지, 그리고 뭐 지금 우리 팀이 어떤 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고, 그리고 경제성이나 수익성, 수학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창업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움직이니까 나와 그리고 나를 이제 도와주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목적 자체가 누군가로 하여금 돈을 투자받는 게 목적이라면 뭘 얼마만큼 투자받고 싶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다 서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추구하는 산업,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개념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수요자에 대한 분석, 그래서 목표 시장은 어떻고 이 시장은 어떻게 세분화되고 각각의 수요자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전체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성장성은 어떻게 되고 경쟁은 어떻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 시장 점유율은 얼마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 시장 규모 예상치 곱하기 예상 시장 점유율 곱하면 내가 예상하는 우리 회사의 매출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겠죠. 매출 규모 산정하고 시장 조사 평가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의 채산성 분석이 나옵니다. 예상되는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떤지, 뭐 손익분기는 언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과정 중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들락날락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 요건 이제 약간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짠다면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한번 짜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 마케팅 중요하죠. 그래서 마케팅은 여러분 나중에 마케팅 원론, 뭐 개론 이런 데서 배우시겠지만 모든 마케팅 전략은 이른바 4P라고 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전략이 수립이 돼요. 4P라 함은 제품, product, 가격, price, 유통, place,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 이 네 개를 합쳐서 4P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품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죠. 이 제품이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뭐 서비스나 제품 보증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전략 나오고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유통은 어떤 채널, 뭐 온라인으로 팔 건지, 대리점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유통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광고나 판촉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4P의 관점에서 설계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고 이게 어떤 기술 개발을 요한다면 제품 개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험도는 어떤 게 있고 기술을 어디에 공급받아야 되는 원천이 있다면 뭐 그런 원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네트워킹 가능성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가 들 것 같고 관련해서 특허권이나 뭐 이런 거 지적재산권 관련된 사항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공장 생산이 필요하면 공장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에 대한 전략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계속해서 경영팀은 어떻게,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핵심 인력은 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뭐 어떤 힘이 있는 것이고 회사의 뭐 전체적인 경영권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인사나 뭐 HR, 뭐 사람 관리 이런 거, 인력 관리, 이사진 구성, 그다음에 투자자의 구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쭉 계획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내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때 이제 주요 시점과 뭐 핵심 활동별 마일스톤은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옵셔널한 챕터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상되는 어떤 문제나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고 또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셔널하게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예, 뭐 있다면 당연히 넣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회사에 예상되는 손익계산서, 예상되는 대차대조표, 예상되는 현금흐름표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들을 제시를 하고요. 언제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손해를 멈추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웁니다. 자,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투자 조건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록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 뭐 앞에서 빼먹은 내용들 쭉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사업계획서의 사례를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비즈 플랜이라고 하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반은 픽션, 반은 진짜 뭐 이런 사례예요. 푸른 자원이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면 대략 이런 거죠. 처음에 먼저 기본적인 사업의 컨셉, 기업의 개요, 사업 개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요. 기업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업이 외부 환경적인 관점에서 처해 있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전략적 방향을 도출합니다. 각 방향별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미래상. 그리고 요 회사는 지금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 투자 기회를 받으려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 쓴 거였어요. 그래서 재무 투자 계획, 돈 빌려주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계획인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 이렇게 이제 마일스톤 포함해서 일정 발표하고요. 연락은 이쪽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자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 이 페트가 페트병 페트예요. 그래서 페트병 보면 뭐 사이다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콜라 페트병이나 생수 페트병은 투명하죠. 그죠? 이거를 페트병 우리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플레이크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옷감을 만드는 데도 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이 회사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데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 재활용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연역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설립 배경은 이렇고 사업의 구조는 이제 페트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이제 프로세스를 R&D 하는 회사이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 재활용 설비를 개발 운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폐 페트병의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 해서 이건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간대요. 하면 이제 본 공정 이렇게 해서 이제 후처리해서 하는데 이제 강점, 약점 이런 걸 쭉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술력도 우수하고 잠재 고객이 많은 것도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현재 설비만으로는 초기 투자액 대비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R&D가 처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설비 확충이 좀 필요한 거예요. ROI가 높아지려면. 그리고 원재료, 그러니까 이제 그 페트병 자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영업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다, 단점입니다. 기회는 이제 고유가 시대, 이거 이제 옛날 거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라크 전 옛날 얘기죠. 고유가 시대 도래하니까 이제 재활용이 높아질 거다. 정부가 환경 친화 산업 육성하는 것도 이제 장점인데, 위험 요인은 기회 요인이죠. 위험 요인은 여전히 자원 재활용률이 낮고 이제 이런 거를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성장하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고 그러면 경쟁이 심화될 걸로 예상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 방향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기껏 R&D한 기술이 있는데 공장을 조그맣게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설비 확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이거죠. 돈 빌려달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그리고 이제 영업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웹사이트도 개설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필하는 거죠. 원재료 확보를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고도화해서 기술 영업도 하겠다, 뭐 이런 걸 계획으로 짰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이렇게 현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할 것이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고, 오프라인 마케팅도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R&D를 중장기적으로 취하겠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대출을 해주세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나 사업계획을 보고 통과를 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저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위해서 만든 사업계획서의 예시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금융권에 빌려야 되겠으니 보증을 서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추정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결론은 이제 일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이렇게 벌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연락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뭐 간단한 요약 사업계획서의 예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뭐 경영학을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설명을 쭉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서라는 걸 저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역대급 나온 과제 중에 가장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배점도 기존에 부여됐던 점수의 2배가 부여됩니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MS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평가에는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고 이쁘게 설득력 있게 잘 만들었냐, 이것도 물론 보겠지만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내용도 얼마나 설득력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성 있게 잘 설계했느냐, 이것도 볼 거예요. 향후 본인이 설립하고 싶은, 아니면 평소 꿈꿔왔던 가상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우리 동네에 무슨 뭐 빈대떡 주점을 만들고 싶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뭐 기업이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가능하고 가상의 기업을 하나 설정하셔서, 아니면 무슨 뭐 바이오 기업을 생각하셔도 되고, 뭐
더 스케일 크게 해도 되고 가상이니까요. 그 기업의 요약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사업 아이템을 이제 뭐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제나 가정을 설정하는 데는 제가 따로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료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가급적 근거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자유롭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파일은 하나예요. 그냥 사업 계획서 완성된 PPT 파일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제출처는 이캠퍼스가 되겠고요. 요 과제의 수행 기간은 최대한 여러분들 과제에 집중하고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크 9 강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마감 시한은 또 이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과제 제출 마감 시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주에 걸친 파워포인트 수업을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